자, 우리 교재와 강의와 친해지는 시간, 오리엔테이션 시간입니다. 전체적인 맥락을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죠. 자, 감 좀 잡히시나요, 이제? 예, 별거 아닙니다. 별거 아니기보다 우리가 잘 잡고 공부하시면은 얼마든지 좋은 결과 얻을 수 있고 더 나가서 체계적 공부 가능하다. 자, 단일 사례 설계라고 하는 게 등장하는데 얘는 시험 문제가 2개가 나와요. 어디서 2개가 나오냐면 첫 번째가 조사론에서 하나, 두 번째는 실천 기술론에서 반드시 한 문제가 출제된다. 단일 사례 설계. 다시 한번, 얘는 어디하고 어디서 출제된다고요? 조사론과 실천 기술론에서 나와요. 여러분, 단일 사례 설계란 말 들어봤나요? 실제 지금 현장에 계신 분들 혹시 계시죠? 현장에 계시다. 나 현장에 있다. 현장. 실례지만 어디 계십니까? 공장이요? 주거복지센터. 주거복지센터. 그러시구나. 아유, 처음 뵙습니다. 또 다른 분. 나머지는 현장에 다 안 계시나요? 계시잖아, 지금. 빨리 속이지 말고 빨리 얘기해 봐요. 진도 나가게. 현장에 안 계시고.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주야간보호센터라고 들어봤잖아요. 그죠? 여기 주거복지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센터에 있으면 센터에서 프로그램 진행하죠. 그죠? 그 센터의 입소자들,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자, 프로그램 그 진행하는 게 단일 사례 설계예요. 대단한 얘기가 아니야, 이게. 이게 뭔 소리냐면 이런 거지. 내가 사회복지사가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해서 뭘 하냐? 첫 번째 기한을 해요. 기한합니다. 나는 이런 프로그램을 제공해서 우리 주간보호센터 이용자 할머니들, 집단이죠. 할머니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러이러한 개입의 효과를 얻어내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야외 할머니들 모시고 나가요. 요새 날씨가 좋잖아요. 그죠? 나가면 감기 걸리기 딱 좋은 거야, 요새. 그래서 할머니들을 모시고 나가서 야외 활동 프로그램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이 기한할 때는 프로그램 진행의 효과를 반드시 써놔야 돼. 그러니까 목표 효과 또는 개입의 효과를 얘기하는 거죠. 효과를 써놔. 할머니들의 무슨 체력의 증진 뭐 이런 식으로.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그렇게 써놔. 자, 바로 이게 단일 사례 설계다. 다시 얘기한다면 현장에서 이 프로그램 활동, 그죠? 그래서 활동을 통해서 실제로 그 프로그램을 적용했었을 때 변화가 나타났느냐, 그걸 개입의 효과성이라고 합니다. 무슨 성이요? 효과성. 무슨 성? 다시 한번. 효과성이라고 하더라. 여러분, 여기서 하나만 좀 공부해 봅시다. 효과성이라는 말하고 효율성이란 말이 있어요. 둘의 차이점은 뭐죠? 효과성, 효율성, 차이점이 뭐예요? 그렇죠. 자, 우리 대학생. 자, 효과성, 효율성. 왜 자꾸 시키냐면 현재 공부 중이기 때문에 그래요. 4학년. 자, 효과성, 효율성. 예. 자, 그냥 진도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 과가 결과 과자예요. 다시 뭐라고? 결과 과자. 자, 효과성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반드시 뭘 수립해? 계획을 수립하죠. 어떤 일이든지 간에 계획을 수립합니다. 이 계획 단계에서 계획을 수립할 때는 목표를 설정하는 거야. 뭘 설정한다고요? 그래서 계획 단계 때는 뭘 설정한다? 목표 설정하는 거예요. 그때 수립해놨던 목표를 다 일단은 개입을 한 이후에, 프로그램을 제공한 이후에 그 목표가 달성되어진 정도, 이게 결과 과자를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 끝낸 다음에 그 결과로서 목표를 얼마만큼 달성해냈느냐, 그걸 효과성이라고 하더라. 할머니들의 신체 활동이 기존에 비해서 30% 증가되어졌다. 이해됐나요? 원래 목표 달성은 50% 증가였었는데 30% 증가됐다. 그럼 30%, 50에 30이니까 또 계산이 안 되네. 한 80% 정도 목표를 달성했다라고 보는 거죠. 이해됐어요? 어떤 얘기인지? 다시 한번. 효과성 하면 뭐야? 목표자가 반드시 나와야 돼. 목표 달성 정도.
됐습니까? 다시 한번 효과성이 무슨 뜻이라고요? 목표 달성. 효과에는 반드시 목표자가 나와줘야 돼. 목표 달성 정도다. 우리가 개입을 할 때는 반드시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는 목표를 세워놓고 계획당 계획을 수립하고 거기서 목표를 설정하잖아요. 이 개입을 했었을 때 그 목표를 얼마만큼 달성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조사 방법이 바로 단일 사례 설계더라. 일종의 각 시설이나 기관에서 사회복지사가 수행하는 프로그램 활동이 얼마만큼 목표를 달성하는데 유익한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사용하는 설계 유형이 바로 단일 사례 설계더라. 그래서 여기 잠깐 봤더니 뭐라고 돼? 조사와 실천 과정을 통합할 수 있다. 그렇게 시험 문제 나왔어. 연구도 할 수 있으면서 동시에 뭐도 할 수 있다. 현장에서의 실천도 가능한 거야, 이게. 그래서 얘를 왜 실천 기술론에서 출제를 하냐면 우리가 열심히 실천 기술을 해서 프로그램 활동을 진행했잖아요. 실천을 했잖아. 거기에 대한 목표 달성을 평가하는 방법으로 뭐가 등장한다? 단일 사례 설계를 실천 기술론에서 공부하는 거예요. 언더스탠드? 다시 한번 단일 사례 설계는 두 군데서 꼭 나와, 두 문제가. 어디서? 조사론하고 실천 기술론에서. 안 나오면 저한테 얘기하라니까, 진짜로. 꼭 나온다고. 이해돼요? 안 돼요? 이해되죠? 일본말로 하겠습니다. 이해되시습니까? 예. 이해되시습니까? 안 되시습니까? 예. 되시습니까? 예, 오케이. 자, 일본말 저 뒷다 잘합니다. 자, 그 다음에 효율성 얘기해 볼까? 효율은 이게 비율할 때 율자예요.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 이런 거야. 항상 투입, 대비, 산출. 다시 뭐라고요? 어떤 활동을 진행하기 위해서 자원을 투입해. 사회복지사가 투입하는 자원은 뭘까? 일단은 돈, 시간, 인력 이런 것들이죠. 그렇죠. 그걸 투입했었을 때 얻어지는 산출물의 투입과 산출의 비율이야. 그걸 효율이라고 해. 뭔 소리냐면 내가 프로그램 진행을 하기 위해서 100원을 투입했다. 그래서 얻어진 결과물이 120원을 얻은 거야. 그건 뭐지? 20원어치만큼 효율적인 거야. 우리 보일러 있잖아요. 보일러. 집에 가스 보일러, 연탄 보일러 쓰는 분들은 없죠. 그래서 어쨌든 보일러가 있는데 보일러에는 효율성이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이 보일러가 얼마만큼 효율적이냐. 예를 들어서 기름이 있는데 기름 보일러를 쓰는 거야. 기름이 1000kcal다. 이 기름의 원래 에너지 용량이, 그러니까 열량이 1000kcal다. 근데 얘를 가지고서 보일러가 뗐더니 어떻게 700칼로리밖에 열량을 방출해내지 못했다. 열을. 이해됐나요? 그럼 어떻게 되지? 300칼로리만큼 비효율적인 것이 되는 거야. 뭔 소리인지 알겠죠? 그래서 항상 효율하면 뭐가 등장해야 돼? 투입 대비 산출이야. 보통은 돈 얘기하는 거야. 효율은. 돈 얘기. 우리 인력이나 또는 시간이나 이런 것도 사실 뭘로 변환할 수 있어? 돈으로 바꿔볼 수 있는 거야. 사람의 인력, 쟤는 80만 원짜리 2시간 썼어. 그렇죠? 그럼 한 시간에 80면 너무 비싸다. 1시간에 5만 원짜리를 2시간 써서 그럼 10만 원을 투입했잖아요. 그걸 통해서 얻어진 결과물이 20만 원어치 돈을 벌은 거야. 걔를 데려다가 뭐 물건을 팔겠다든지 해서 20만 원어치 벌었어. 그러면 10만 원 투자해서 20만 원을 버는 거잖아. 투입해서요. 그죠? 그럼 뭐야? 200% 효율이 일어났다라고 보는 거예요. 뭔 소리인지 알겠죠? 그래서 항상 기억합시다. 효율은 뭐라고? 투입 대비 산출. 효과는 뭐라고? 목표 달성 정도다. 자, 단일 사례 설계는 그런 의미라는 걸 기억하시고 두 문제가 꼭 반드시 출제가 되어진다. 그래서 단일 사례 설계를 우리 교재는 단일 사례 설계 어떻게 나냐면 봐봐요. 조사론과 그다음에 기술론의 유형이 똑같아요. 그걸 책 안에다 한꺼번에 다 담아놨어요. 그러니까 얘만 잘 정리를 하시면은요, 조사론하고 기술론을 두 개를 한꺼번에 맞출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알겠죠? 예, 잘 정리를 부탁드리겠고요. 우리 이번 클래스에 공부하시는 분은 단 한 명도 안 떨어질 겁니다. 다 붙을 거야. 대신에 약속해 줘야 돼. 제가 강조하는 것들, 같이 수업하는 거면 하나도 놓치지 말고 쫓아와야 돼. 알았죠? 예. 그 다음에 이제 표집이라고 해서 표집 앞에서 잠깐 배웠죠? 우리 표집을 다른 말로 표본 추출이라고 합니다. 내가 참 봐봐. 우리나라 전체 국민들의 대통령에 대한
국정 수행 능력을 조사하고 싶어요. 그때 우리나라 전체 국민들, 즉 내가 조사하고자 하는 전체 대상을 우리는 그걸 모집단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무슨 집단? 모집단. 이해됐죠? 그 모집단 안에는 이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그죠? 이거를 모집단의 요소라고 합니다. 용어 기억해야 돼. 뭐라고? 모집단의 요소. 그때 내가 이 모집단 전체의 모든 요소를 싸그리 다 조사를 해. 모집단에 있는 요소를 다 조사한다는 얘기는 전체 국민 한 명도 빼놓지 말고 조사를 하는 거야. 이런 조사 방식을 우리는 전수조사라고 합니다. 무슨 조사요? 전수조사라고 해. 자, 시험 문제 어떻게 출제됐냐면은 조사의 범위에 따른 구분 이렇게 출제됐었어요. 전수조사는 조사의 범위가 뭐지? 전체 모든 요소, 즉 모집단 전체를 다 조사하는 것이 전수조사더라. 그런데 자 봅시다. 우리나라 전체 국민 5천만 명인데 5천만 명을 전수조사하는 것이 쉬울까 어려울까? 불가능하다. 여기 봤더니 이래. 이런 얘기가 등장을 합니다. 뒤에서 우리 다뤄볼 건데 전수조사를 했었을 때는 일단은 현실 가능성이 적고 현실적으로 이걸 수행하는 것이 어렵겠죠. 5천만 명 대상으로 조사하려면 시간적, 비용적인 측면에서 힘들 거 아니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나요? 또 이제 공부하겠지만 이 전수조사는 비표지보차 공부할 거야. 지금 한 번만 듣고 가요. 비표지보차를 크게 발생시킵니다. 표지보차는 없대. 비표지보차가 크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한번 듣고 가는 거야. 다음 시간에 공부할 거예요. 그래서 전수조사 하지 아니하고 이 중에 일부분만 쓱 하고 끄집어냅니다. 일부분만 끄집어내서 이 일부분을 우리가 표본이라고 하고 이 일부분을 끄집어내는 행위를 표집이라고 하는 거야. 표집 또는 표본 추출. 됐죠? 이 표본을 영어로 샘플이라고 하고 여기서 끄집어내는 행위를 표집 또는 표본 추출, 영어로 샘플링이라고 합니다. 시험에는 표집이라고도 출제되고 표본 추출이라고도 출제가 되어져요. 알았디요? 예, 그렇게 합니다. 자, 그래서 자 보시면 얘네들의 속성을 가지고서 전체 모집단의 속성을 추정해 보는 거야. 야, 봤더니 여기서 1000명을 끄집어냈는데 이 1000명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 능력에 대해서 30%가 만족을 하더라. 그걸 가지고서 어떻게? 야, 전체 국민들 중에서도 30%가 이 대통령의 업무 수행 능력에 대해서 만족을 할 것이다라고 우리가 추정하는 거야. 추정. 이런 걸 무슨 조사? 표본 조사. 다시 무슨 조사? 표본 조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사의 범위, 누구를 가지고서 조사를 할 것인가에 따라서 전수조사와 무슨 조사로 구분한다? 표본 조사로 구분한다. 표본 조사는 모든 요소를 싹 조사하는 거고 모집단의 모든 요소를 싹 조사하는 거고 표본 조사는, 전수조사는, 표본 조사는 일부분만 조사하는 것이다. 됐죠? 됐다. 자, 그 얘기들을 다뤄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표집의 절차가 있어요. 순서. 그 다음 표집 방법, 확률 표집, 비확률 표집. 다시 무슨 표집, 무슨 표집? 뭐 말할 필요가 없어. 여기서 3개가 나와요. 표집의 종류에서 3개가 나와 그냥.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실험 설계 5개, 표집에서 3개. 이것만 해도 8개야. 얘네들하고 앞에서 우리 탐색 기술적, 설명적, 그 다음에 횡단조사, 종단조사 했죠? 거기서 각각 2문제 하면 걔네들만 잘해도 10문제예요. 예. 그리고 뒤에 서베이하고 조사 기법들 나오는데 걔네들은 다 쉽거든요. 걔네들만 해줘도 넉넉하게 20점 나와. 제일 조사론이 어렵다고 하는 이유는 맥락을 잡지 못해서 첫 번째는. 두 번째, 처음부터 끝까지를 한번 보지 않아서 틀리는 거야. 처음부터 끝까지만 잘 듣고 공부 끝내면은 조사론 절대 어렵지 않아요. 약속할 수 있어요, 제가. 알았죠? 제가 자꾸 약속이라고 하는 표현, 다짐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왜 그런 믿지를 못해. 그냥 조사론은 어렵다고만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안 해. 포기하고. 그러지 마시라고. 알았죠? 자, 그래서 확률 표집하고 비확률 표집은 어떻게 구분하냐면 이제 공부를 하겠지만 표집 시에 단순 무작위 행위를 하면 확률 표집, 하지 않으면 비확률 표집. 그렇게만 기억하셔 지금은. 자, 뭘 하면? 단순 무작위를 하면 확률 표집, 하지 않으면 비확률 표집. 그거야. 그렇게 쉬운 문제 나와. 확률 표집과 비확률 표집은 뭘로 구분하느냐? 단순 무작위 행위 여부에 따라서 구분한다. 이렇게 출제돼요.
왜 그런지는 다음 시간에 공부해 볼 거예요. 그래서 요새는 어떻게 나오냐? 확률 표집의 종류 4개, 비확률 표집의 종류 4가지를 구체적으로 묻습니다. 그러니까 확률 표집의 종류 4가지, 단순, 무작위, 표집. 자, 이거 다음 시간까지 외워갖고 와야 돼. 확률 표집의 종류 여기 있어, 여기. 확률 표집의 종류 4가지, 단순, 무작위 표집, 개통 표집, 다른 말로 체계적 표집, 층화 표집, 할당 표집. 다시 한번 확률 표집 종류 몇 개? 자, 1회 시험부터 시작해서 5회 시험까지는 다음 중 확률 표집인 것은 아닌 것은 이렇게만 출제됐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린 반푼어치도 없어. 예, 지금은 이 표집에 예시문을 줍니다. 제일 어려운 게 뭐라고? 예시문이라 예시문 갖고 풀게 만들어요. 알았습니까? 그 다음에 자, 비확률 표집. 얘는 단순 무작위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연구자가 자기적으로 표집을 실시해요. 자기적이 뭔지 다음 시간에 공부해 봅시다. 그래서 여기는 임의 표집, 유의 표집, 할당 표집, 눈덩이 표집이 있더라. 다시 비확률 표집의 종류 몇 개? 4개. 임의, 유의, 할당, 눈덩이. 다시 한번 시작. 임의, 유의, 할당, 눈덩이가 있다. 다음 시간까지 표집 종류도 기억해 갖고 와야 된다. 자, 실험 설계 종류 3가지, 표집의 종류 2가지 꼭 기억해 갖고 오셔야 된다. 자, 그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 시간에 다뤄보고요. 이 표집에서 3문제 나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표본의 크기하고 표본의 오차인데 표본의 크기를 정하는 요인들, 자, 이것들도 다음 시간에 다뤄볼 거고 오차 얘기도 다뤄볼 거예요. 그 다음부터 조사과정 2에 들어가는데 얘는 어떻다? 쉽다 안 쉽다? 여기부터는 엄청 쉬워진다. 이제 어려운 거 끝. 여기부터는 되게 쉬워진다. 그래서 이제 서베이 방법들, 이게 표본 설문조사. 다시 뭐라고요? 이게 뭐냐면 전체 모집단 중에서 표본을 끄집어내서 이 사람들 대상으로 설문지를 갖고 조사하는 거야. 뭘 갖고 조사한다고? 그 방법이 첫 번째가 전화조사, 두 번째가 우편조사, 세 번째가 면접조사, 네 번째가 인터넷조사. 그런데 19회 시험부터 하나가 더 생겼어요. 배포조사. 다시 뭐라고요? 5가지 조사 방법이 있다. 다시 해볼까? 전화조사. 해봅시다. 전화조사. 여러분 전화조사 봤죠? 네. 전화하잖아. 그 전화조사야.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한테 그게 무슨 서베이에 들어가는 거야. 그다음 면접조사. 얼굴 맞대고 설문지 갖다 놓고 조사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우편조사. 우편물 보내죠. 네 번째가 인터넷조사. 인터넷으로 이렇게 꾹꾹꾹 눌러갖고 인터넷 응답해 주잖아요. 마지막에 배포조사가 이번에 들어갔다. 그러니까 배포조사가 앞으로 시험에도 나올 것이냐? 나올 것 같다. 그러니까 5가지 조사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서베이 기법을 공부해 보고, 얘는 시험 나오는 유형이 아주 명확합니다. 어떻게? 면접조사를 기점으로 해서 면접조사, 우편조사, 인터넷조사 등등을 면접조사를 기점으로 해서 서로 비교합니다. 즉 각 서베이 조사 기법의 특성을 가지고 조사 기법들끼리 비교하는 식으로밖에 출제가 안 되더라.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 조사의 유형이 뭔지만 좀 기억해 두시면 되는데, 여기서 잠깐만 얘기 좀 합시다. 봐봐요. 자, 이게 한 5번 출제됐는데, 이 서베이는요, 크게 자기 기입 방식 조사가 있고 조사자 기입 방식 조사가 있어요. 자, 무슨 기입 방식, 무슨 기입 방식? 얘는 기본적으로 설문지를 갖다 놓고 조사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설문지에다 누가 응답하느냐 이거야. 누가 답 쓰느냐. 자, 우편조사는 어디에 들어갈까? 우편물을 받은 사람이 응답을 하죠. 그러니까 이건 지가 기입하니까 우편조사는 자기 기입 방식이 되는 거야. 면접조사는 어디에 들어갈까? 조사자 기입 방식이, 면접자가 설문지 딱 갖다 놓고 얘한테 묻고 제가 응답하면 여기다 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면접조사는 조사자 기입 방식에 해당되는 거예요. 자, 인터넷 조사는요. 자기 기입 방식이 되는 거죠. 예. 됐죠, 여러분? 예.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지? 전화조사. 전화조사는 어디에 들어갈까요? 전화조사. 여러분들 전화조사 많이 받잖아요. 저도 요새 가끔 받아요. 국정수행능력 그걸 전화 몇 번 받았어요. 저도. 예. 받았습니다. 예, 받았어요. 예, 응답 잘해줬어요. 저는. 어쨌든 받았습니다. 그거는 어디에 해당할까요?
조사자 기입 방식에 해당되겠죠. 배포조사라고 하는 건데 이 배포조사는 뭐냐면 나의 지인들, 다시 뭐라고요? 지인들이야. 지인이라는 것은 얘가 어디 살고 그 다음에 언제 출근하고 이런 것들을 내가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그런 지인들한테 설문지를 뿌렸다가 나중에 걔네 집에 찾아가서 설문지를 회수하는 방법이야. 그걸 무슨 조사? 배포조사라고 해요. 그럼 배포조사는 자기 기입 방식일까? 조사자 기입 방식일까? 자기 기입 방식이겠죠. 우편조사 비슷하니까. 자, 그렇게 시험 문제 출제된다. 알겠나요? 자, 이 얘기도 다음에 좀 다뤄보고요. 설문지 유형. 자, 우리 테마 두 번째 봤더니 설문지 유형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설문지 유형들 다 보시되 요게 이 수반형 질문이 요새 자꾸 출제된다. 이게. 재미있는 건 수반형 질문을 다른 말로 뭐라고? 개연성 질문이라고 한다고 출제가 돼서 모두를 깜짝 놀라게 만들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수반형 질문의 다른 용어가 뭐라고요? 자, 우리 교재를 보면요. 괄호 쳐놓고 또는 이렇게 써놨어요.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실 때 이 출제자들이 한 가지 책에서 출제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 책에서 출제를 합니다. 우리 솔직히 말하면 조사론 우리 공부하는 거 있죠. 이건 루빈하고 밥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그 조사론 책이 있습니다. 그걸 미국에서는 미국의 학생들은 전부 다 그걸 교과서로 공부를 해요. 그럼 우리나라 교수님들 중에서 미국 유학 가신 분들 있죠? 그 사람들도 그 루빈 바비 책을 갖고서 공부를 했던 사람들이야. 그거밖에 없어, 루빈 바비 책밖에. 근데 그걸 공부를 해갖고 우리나라 왔어요. 와서 자기네들이 책을 쓰는 거야. 책을 쓸 때는 어떻게 돼? 영어로 되어 있는 책을 자기네들이 번역을 해서 쓰겠죠. 그때 어떻게? 미안한 얘기지만 자기들 나름의 용어를 자꾸 써대기 시작해요. 같은 영어 표현을 자기들 용어로 쓴다고요. 그걸 우리 시험에는 어떻게 하는 거지? 그대로 출제를 또 하시고 계신 거야. 그러다 보니까 시험에서는 이 용어가 같은 의미를 갖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다른 개념을 이렇게 자꾸 다른 용어를 자꾸 출제를 합니다. 그래서 또는으로 돼 있잖아요. 얘네들은 반드시 같이 기억을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같이 기억. 그래야지만 문제가 풀려. 기출문제를 푸실 때. 그래서 또는 안에 다 담아놨어. 또는 앞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 힘드시겠지만 또는을 정말 열심히 정리를 해주셔야 되더라. 알았죠? 알았죠? 몰랐죠? 예. 같이 받으셔야 된다. 개연성 질문으로 출제되어진 적도 있었고. 자, 여기 보시면 질문의 어구 구성 및 문항 배열의 원칙도 반드시 시험 문제 출제되죠. 예, 사생결단 출제된다. 나머지 조사 방법 유형들 봤더니 우편조사, 배포조사, 면접조사, 전화조사, 온라인조사.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인터넷조사. 이렇게 5가지 조사 유형을 시험 문제 출제를 한다. 여기서 한 서너 문제가 와르륵 출제가 된다. 그러니까 얘네들 쉽잖아요. 되게 쉬워 얘들은요. 그래서 얘네들만 잘 공부하셔도 어렵지 않게 좋은 점수 받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욕구조사 등장합니다. 무슨 조사? 욕구조사. 자, 여러분 여기 좀 봐봐요. 우리가 사회복지 조사론을 통해서 조사에 관한 기초적인 지식이 갖춰지면 그 지식을 기반으로 해서 기초적인 지식을 기반으로 해서 응용조사를 실시합니다. 무슨 조사요? 응용조사. 응용조사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형성되어진 조사론에 관한 지식을 기반으로 해서 사회복지 조사 또는 사회복지 실천에 활용을 해먹는 거예요. 그 응용조사의 종류가 2가지. 욕구조사라는 것과 평가조사라는 게 있어요. 뭔 조사? 욕구조사, 평가조사. 다시 응용조사 종류가 뭐하고 뭐가 있다고? 자, 봐봐. 저 좀 봐봐. 욕구조사가 뭘까? 자, 이런 거지. 사회복사 개입을 하잖아요. 개입을 해야 돼. 개입을 하는 이유는 뭐지? 우리가 프로그램을 만드는 이유, 서비스를 생산해내는 이유가 뭐지? 복지사가? 그렇지. 클라이언트나 또는 지역사회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려고 하는 거잖아. 맞잖아요. 그죠? 자, 욕구조사는 얘는 뭐냐면 프로그램이나 서비스를 만들어내기 전에 후에 하는 거야. 얘는 전에 주민들이나 또는 클라이언트가 어떤 욕구를 갖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수행하는 조사가 바로 무슨 조사? 욕구조사다.
어려운 얘기 아니죠? 이해됐죠? 그 다음에 자, 평가조사가 등장을 합니다. 자, 평가조사라고 하는 것은 이건 자, 프로그램 다 제공했어. 제공한 다음에 이걸 보통 만족도 조사라고도 얘기하는데 이 제공되어진 프로그램의 피드백을 받는 거야. 클라이언트들한테. 야, 요번에 이런 프로그램 제공했는데 어땠어? 그죠? 아, 좋았어. 이거 좀 고쳤으면 좋겠어. 이해됐나요? 일반적으로 일반적입니다. 평가조사는 개입하기 전이야, 후야? 이건 후에 하는 거야, 그래서. 뭔 소리인지 알겠죠, 여러분? 그래서, 자, 보시면, 욕구조사하고 평가조사가 있는데, 이 욕구조사는 어디서 다루냐면, 자, 우리가 잘 보십시오. 욕구를 다, 조사론에서 욕구조사를 공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지역사회 복지론에 가시면은, 지역사회 복지 실천의 과정이 있습니다. 그때 지역사회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사회복지사가 뭐 해야 돼? 욕구를 조사해서 거기에 맞는 지역사회 복지계획을 수립해야 돼. 다시 얘기하면 욕구조사는 지역사회 복지론에서도 출제가 돼, 하나. 또 행정론에 가시게 되면 행정론은 사회복지 조직들이 어떻게 활동을 하는지를 공부하는 건데, 즉 시설 운영론을 공부하는 거예요. 시설 운영에 대해서. 그럼 사회복지 시설이 하는 일이 뭐야? 우리가 맨날 밥 먹고 하는 게. 프로그램 만들어서 하는 거잖아. 복지가 아니고 뭐고 맨날 밥 먹고 하는 게 프로그램 만들어서 하는 거죠. 프로그램 만들 때 뭘 먼저 해야 돼? 그래, 욕구조사부터 해야 돼. 그래서 얘는 행정론에서도 나와. 다시 한번, 욕구조사는요, 조사론에서 하나, 지역사회복지론에서 하나, 행정론에서 하나, 세 문제 나와. 별로 안 놀래네. 이 얘기를 들으면 어머 놀래가지고 200개 중에 3개가 여기서 나온대. 이렇게 반응이 나와야 되는데, 그죠? 세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세 문제가. 이해됐어요? 세 문제 나와요, 진짜로. 알았어요? 예. 그다음 평가조사는 얘는 주로 조사론하고 그 다음에 행정론에서 나와요.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라는 걸 공부할 거거든요, 행정론에서. 알겠습니까? 자, 그 정도 보시면 된다. 그래서 욕구조사 뒷다 중요하다. 봐봐, 징글징글해. 출제된 것 좀 봐봐. 조사론, 지사복, 행정론 세 군데서 나오죠, 여러분? 얘를 우리가 철두철미하게 공부할 거다, 다음 시간에. 왜냐하면 세 문제 나올 거니까. 기분 좋죠? 예. 그 다음 평가조사. 얘는 뭐 그닥 부담이 없다. 부담이 없다. 많이 출제되지는 않는다. 욕구조사 위주로 정리해야 되고, 관찰법 있습니다. 여기 시험 문제 잘 안 나오고요. 비관여적 조사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걸 비반여적 조사 또는 비반응적 조사 옆에 써놓으세요. 뭐라고? 비반응적 조사라래.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위해서 우리는 의도적으로 실험 설계라고 하는 방법을 써서 개입을 해, 프로그램을 제공해보고 거기에 어떤 원인을 제공해보고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를 확인해본다 그랬었어요. 근데 얘는요, 어떻게 되냐면 개입을 하지 아니하는 조사야. 관여하지 않는다. 그래서 비관여적이라래. 그 복지사가 어떤 독립변수를 제공하지 않고 현 상태를 보겠다는 거야. 뭘까? 문헌 연구하는 거야. 문헌. 글 연구하는 거야. 다른 사람, 예를 들어 조선일보 사설에 나타난 사회복지 인식도에 대한 조사, 이런 거 하잖아요. 그 우리가 조선일보 사설에 어떻게 독립변수를 제공할 수 있나요? 뭐 할 수도 있겠지. 조선일보 사설 주필을 데려다 고문을 하는 거야. 고문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써줘. 고문의 효과성을 검증한다.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그런 문헌을 연구할 때 그런 것들이 비관여적 연구에 해당돼요. 시험에는 비반응적 연구라고도 하더라. 그래서 종류가 내용분석법, 2차 자료분석법 있어요. 다시 뭐하고 뭐가 있다고요? 내용분석법은 반드시 한 문제가 출제된다. 내용분석법은 반드시 하나가 나온다. 반드시.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내용분석법 정리를 하시고 2차 자료 분석법이 있더라. 그다음 비관여적 측정이 한 번 딱 나왔었어요. 근데 얘는 그닥 부담 안 갖고 보셔도 된다. 또 출제될 가능성 극히 없다. 자, 그리고 이제 자료 분석이에요. 원래 우리가 공부하는 조사 방법론에서는요, 이 자료 분석을 다루지 않아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어떻게 할 거냐면, 이 자료 분석은 통계학 얘기거든요, 여러분. 제가
이거는 이렇게 외우세요라고만 가르쳐 줄 거야. 한 5개 되거든? 그것만 외워갖고 가는 거야, 그냥. 알았죠? 다음 시간에 수업에 참석한 사람만 가르쳐 줍니다. 그 다음에 아무도 안 가르쳐 줄 겁니다. 알았죠? 녹화하지 말아야지, 그 부분은. 자, 알았죠? 그래서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질적 연구입니다. 질적 연구 앞에서 말씀드렸죠? 많이 나오면 세 문제라 그랬죠? 나오는 게 정해져 있다. 질적 연구와 양적 연구를 비교합니다. 알겠죠? 비교하는 거. 엄격성인데 이 질적 연구는 가만히 내비두면 이게 소설인지 수필인지 모르게 흘러갈 수 있어요. 이게 어떤 수량화 계량화를 지향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 연구가 진짜 연구답게 지식을 창출해내는 연구답게 하기 위해서 엄격함을 지켜야 된다. 그 엄격성 문제가 가끔 이렇게 출제됐고, 자, 혼합 연구도 한참 잘 출제되다 요새 안 나오고 있는데 이것도 내년에 출제될 가능성 높아요. 질적 연구와 양적 연구를 섞은 겁니다. 자, 봤더니 유형이 몇 개가 있다? 4가지가 있다. 다시 몇 가지가 있다고요? 4가지가 있다. 삼각화. 제목 꼭 기억해놔야 돼. 우리 이 맨 마지막인 18회 시험부터 아예 대놓고서 어떻게 삼각화 설계가 있다 이렇게 출제가 됐었어요. 그래서 내용들 같이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질적 연구의 자료 수집 방법들 이것도 뭐 가볍게 공부해 볼 겁니다. 질적 연구 방법의 종류가 등장하는데 이렇게 5가지가 있거든요. 크로스웰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구분을 한 건데 이 중에서 근거 이론, 다시 무슨 이론? 시험에는 근거 이론 위주로 출제가 됐었습니다. 자, 주로 시험 문제는 질적 연구의 5가지 방법이 아닌 것은 긴 것은 이렇게 출제하고 또 세부적으로 깊게 출제되면 근거 이론이 출제가 되는데 근거 이론을 출제할 때는 어렵게 출제를 해서 꼭 틀리게 만듭니다. 얘는 틀려줘도 괜찮아요. 우리가 목표 점수가 15점이라고 얘기했고 저거 공부하면 22점 나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조사론이. 그죠? 그때 근거 이론 문제가 출제가 반드시 될 텐데 얘는 가볍게 틀려줘도 괜찮더라. 자, 이렇게 해서 조사론 공부를 마치는 겁니다. 자, 지금 한번 훑어봤어요. 감 좀 잡히세요? 뭔지 좀 끄덕끄덕해지시나요? 어렵지 않다.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번째 과목인 사회복지 실천 관련해서는 잠깐만 쉬었다가 계속 진도를 나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